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에이주 시스템 스타와 강의 나눠볼 건데요. 우선은 오늘도 역시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한 반응을 이끌어냈던 암호화폐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살짝 정리만 드리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에이주 시스템 스타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호화폐의 기본 투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암호화폐 초기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간단히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셜 보안성을 활용을 해서 가상화폐의 기본 희소성을 확보시키겠다. 목표 자체가 그냥 다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냥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인 통화들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반대로 적용을 시켜서 본인들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려서 투자 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게 최종 목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 게 현재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디플레이션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해 놔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첫 번째 가치가 희소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가 디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구조를 보는 관점 자체가 가운데 있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투자자들이 모든 컴퓨터가 다 연동돼서 동시 보안을 하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간단히 드렸고요. 그래서 이 은행 금고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 그리고 이걸 동시 관찰자들이 한 번에 본다. 이거를 지구 구조로 확대를 했을 때 오일이나 골드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지구 안에 있을 경우 각국의 모든 컴퓨터들이 동시에 관찰을 하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일이랑 골드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일부 통화 상품들은 그냥 희소성 하나만으로 트레이딩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각을 시킵니다. 그죠? 저번에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다가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걸 그냥 불에다가 지펴요. 계속 돈을 다 태웁니다. 태울 경우에 마지막에 남은 현금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디플레이션을 더 촉진시키는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까지 가상화폐까지 발전하고선 이게 융합돼서 암호화폐로 최종 발전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번에 제가 이 5가지를 좀 외우셔라 라고 했는데 기초자산 여부, 환율 안정성, 그다음에 인플, 디플 여부, 그다음에 보안, 거래 기준 이 5가지를 좀 기억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먼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기초자산 여부, 기초자산 여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연준 보고서에서도 있던 얘기인데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페트로는 예외입니다. 이 친구들은 기초자산의 근거에서 만들었어요. 오일의 근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자체가 암호화폐이더라도 오일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죠. 일단 태우기 때문에 그 디플레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상품이라서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다른 암호화폐들은 이런 기초자산이 없어요. 저희의 원화, 달러화, 어떤 통화든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 페트로를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빼가지고 이들의 법정 통화, 볼리바르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볼리바르죠, 얘네 통화가. 네, 이 통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일단 GDP가 공격적으로 최근에 오일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 좋아졌고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앙은행에서 가운데서 수급 동향만 가지고선 컨트롤을 잘 해주면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살짝은 걸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일단 기본적으로 막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통화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 구조가 갖춰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근데 그거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철저하게 수급 이전 종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수급을 팔아서 한마디로 그냥 매각 물량을 늘리는 거죠. 매도 물량을 늘리면은 당연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급상으로 수급 구조가 늘어나면은 매수 수요가 늘어나면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기초 자산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통화 상품들이고요. 근데 환율 안전성이 바로 여기서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축 통화들, 지금 달러 인덱스 그리고 뭐 파운드, 엔화, 뭐 위안화 등등의 기초 핵심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축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기축 통화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경제 규모가 큰 것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작다면은 이 통화들은 다른 국가들을 대표하는 화폐로서 다른 국가들의 환율 변동성을 기준으로 하는 화폐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환율 안정성을 평가받는 부분인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박스권이 이제 100선에서 옛날에 오바마 행정부 때입니다. 80선 사이에서 약 20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게 103선 정도까지 더 증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상하방 박스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율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위안화가 고평가를 상대적으로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환율 안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화로서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여부 이거를 써드렸는데 설계 당시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디플레이션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가치 상승이죠. 가치 상승. 근데 이것 때문에 통화로서 활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 지금 위에서 환율 안정성 얘기를 드렸죠. 저희가 통화로서 쓰려면은 당장 저희가 외국을 나가요. 외국을 나가서 지금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달러를 사야 되는데 어제 1,000원이라는 걸 딱 보고선 왔어요. 1,100원이라는 걸 보고선 공항에 갔더니 900원이래요. 그럼 저희 여행 계획이 다 망가지죠. 그렇죠? 당장 뭐 기업에서도 오일을 사려고 했는데 오일을 사려고 약 뭐 1,000억 원 정도를 준비를 해놓고서 있다가 만약에 딱 오일을 구매하려고 갔더니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2,000억 원이래요. 그럼 이 통화 안정성만으로 본인들이 보는 손실이 어마어마해지죠. 그것 때문에 화폐 결제 수단으로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인플 디플을 가장 크게 보유하고 있는 통화들이 가지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 디플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인플은 뭐 단점이죠 무조건. 디플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디플을 가진 통화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도 쉽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결제 수단으로 쓰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 통화로서 쓰일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또 인플이 생기고 있어요. 통화가치 하락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다 통화가치가 될 줄 알고 이게 결제 수단이 될 줄 알고 글로벌 결제 수단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플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미리 비트코인 ETF 인버스를 준비하셔야 된다 얘기를 했죠. 매도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해외 선물장을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을 오케이를 승인을 해줬다면은 그냥 해외 선물에서 매도를 치면 되는데 이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뒤늦게 기다려가면서 CBOE나 CME 측에서 ETF 상품이 오픈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 간단히 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ETF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NYSE 지금 마크 쪽에서 승인이 거절이 났어요. ETF. SEC 쪽에서 승인 거부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NYSE 상품은 사실 선물 상품이랑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CBOE 측에서 내놓는 상품들이 조금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9월 말에 승인 처리가 나니까요. 그건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ETF장이든 어떤 장이 되었든 저희가 거래를 해야 될 암호화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첫 번째로 미리 좀 타이틀만 적어드릴게요. 지금 기업 분석은 당연히 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업의 가치 부분이고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 개발자들이 얼마나 라인업이 좋은지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업에 있어서 기업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 분석, 세 번째가 마케팅 분석입니다. 딱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왜 지금 기업부터 기술,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느냐?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3세대까지 왔어요. 근데 1세대, 2세대 쉽습니다. 1세대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주식하시던 분들도. 2세대가 이더리움입니다. 뭐 1이더, 2이더, 3이더 이러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더리움이 러시아 측 출신이었던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좀 영한 친구들인데 비트코인의 장단점을 다 그대로 빼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구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세대 코인들이 다 탄생을 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3세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해 초에 미친 듯이 샀던 리플이 있죠. 리플. 리플 하면은 이제 막 리또속 여러 단어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리플을 구매하셨다가 손절 내시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3세대 코인들에서는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1000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전부 다 투자 집중을 만들어내다가 이 돈들이 전부 다 분산돼서 3세대 코인들로 뿌려졌기 때문에 자본시장 전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는 늘어났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 가치는 점점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3세대 상황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더리움이 플랫폼을 누구나 암호화폐를 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것 때문에 3세대에서 갑자기 폭등을 해준 겁니다. 개수가 많아졌어요. 개수가 급격하게 많아졌고 그걸로 인해서 투자 자산이 분산되니까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3세대를 만들고 있는 주역들 중에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1세대, 2세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전 종목들이 다 인버스적으로 똑같이 하락장으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으로 똑같이 내려가지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건 일단 비트코인이 맞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주식처럼 스펙트럼이 조금씩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하락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나와주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하락장에서 더 급하락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통으로 다 하락하고 통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 옛날이 불과 뭐 몇 개월 전이고요. 그렇게 움직여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부분, 종목별 스펙트럼 차이가 커졌다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3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의 코인들은 일단 1세대 뭐 비트코인을 만든 주체들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2세대부터 이제 타이틀을 갖기 시작했죠. 2세대 이더리움을 만든 친구들이 나와서 3세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나와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핵심 개발자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CFO급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3세대를 만들고 있는 주역들 중에서 2세대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일단 시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뭐 리플이라던가 그다음에 에이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더리움 측에서 개발을 하다가 나온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 보고서를 올리더라도 당장 공개 지금 뭐 프리세일을 들어간다. 혹은 이제 코인을 개발을 해서 당장 ICO를 들어가서 ICO 측에서 돈을 끌어들인다. 이 과정을 거칠 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타이틀이 쫙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그대로 다 알고 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더 발전된 거를 만들었다. 이더리움은 우리랑 상대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걸 내세우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일단 이더리움 구조 이상으로 플랫폼을 갖고 있고 보안 기술도 더 발전돼 있고 그러면은 일단 게임에 있어서 추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통화로서 어떤 게 더 잘 쓰일까? 그럼 이 친구들이 더 잘 쓰이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3세대 코인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퍼센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세대가 쫙 포지션들이 늘어나 보니 종목 수가 늘어나 버리니까 기존의 3세대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던 분들이 손실률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금액들이 다시 2세대, 1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코인들은 늘어나고 있죠. 추가적으로 신규 ICO 들어가고 있는 게 국내에도 최소 500여 개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들로 전부 다 투자 자산이 넘어가는 만큼 이 포지션에서는 철저히 저희는 인버스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어떤 신규 상품이 상장이 되던 이제는 매도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유 자체가
코인은 무가치로 증발을 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까 근거 가치 자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일 같은 자산으로 근거 가치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냥 본인들이 수급상으로 다 팔아버렸을 때 그냥 제로 가치로 하락을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그걸 매도 쳐서 수익을 내주면은 더 큰 퍼센티지의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조금 이따가 제가 선물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선물장 포지션에서 매도 치신 분들 지금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수익 냈습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째로 기술 분석. 방금 전에 1세대, 2세대, 3세대 블록체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모든 코인들. 그래서 일단 규정 자체가 이 3세대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세대, 2세대 그냥 어차피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니까요. 그냥 단어만 매칭해서 외우시고요. 3세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2세대랑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세대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든 어떤 방식으로든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통화 가치로 비트코인이 못 쓰이게 됐어요. 그죠? 물론 이제 쓰려고 우회해서 이용하는 국가들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통화처럼 바로바로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에 맞춰서 통화 법이 계속해서 바뀌고 일반 개인들이 통화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카드사나 뭐 피지사들이랑 연동하기 위해서 결제 시스템들을 연동을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법에 맞춰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세대부터는 이거에 맞춰서 어떤 법이 바뀌든 혹은 시장이 유동을 하든 아니면은 이번에 베네수엘라처럼 페트로랑 아예 볼리바르화를 연동을 시켜버렸죠. 고정환율로. 그런 상황이 되던 본인들이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딱 유일한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 블록체인들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뭐 프로토콜, 프로그래밍 언어, 내부 규정, 뭐 체결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다 개별 종목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파고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거는 뭐 증권스쿨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로 들어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분석까지만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 마케팅 분석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실질 경제가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 코인 결말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일단 통화가치 하락 쪽으로 영해가치에 수렴할 수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이유. 이번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었죠. 에이다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리플에 밀렸어요. 그죠? 리플이 지금 3위입니다. 뭐 변동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다시 3위로 올라오고 다시 3위로 올라오고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더리움에서 나와가지고 대놓고 차렸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너무 잘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사업 구조 연동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결제 시스템 중에서 은행 뱅크들 중에서 소규모 뱅크들이 있습니다. 카드는 갖고 있는데 소규모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카드사고, 뭐 그 외에도 뭐 JP모건 등등등 은행사들이 전부 다 카드 시스템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굳이 우리가 암호화폐까지 연동을 시켜서 매출을 증가시켜야 되니라는 퀘스천 마크가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퀘스천 마크랑 상관없이 본인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거나 카드사 문을 닫아야 되게 생기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랑 제휴를 다 맺습니다. 리플이든 어느 암호화폐든 제휴를 맺어서라도 이 매출을 끌어들여서 본인들의 매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면 오케이를 하죠. 그것 때문에 제휴를 맺는 관계에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제일 잘했습니다. 미국 소규모 업체들만 중심적으로 노려가지고 전부 다 제휴를 짜라락 맺어놨어요.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연동되진 않지만 그냥 나중에 추후 우리가 제휴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외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홍보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지만 이 친구들은 본격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계약서들만 많이 체결을 시켜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케팅상으로 일단 기업들이랑 여러 군데를 맺어놓으면은 일단 외부인들이 트레이더들이 볼 때 아니 괜찮지 않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선점 딱 해버리고 나면은 추후에 다른 통화들이 망할 때 이 친구들은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위권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은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코인들 중에서는 충분히 앞에 기술을 다 연구하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에 기술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띄죠. 이름도 모르죠. 저희 상위권 10위권 이내에서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름도 잘 모르는 코인들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마케팅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후발주자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마케팅에서 시장 과정을 먼저 한 친구들이 당연히 유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후발주자들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딱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마케팅 분석까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 토탈 전망 분석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앞에 기업 분석, 기술 분석, 마케팅 분석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암호화폐 전망 분석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기초 자산에 기반해 있는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페트로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 기반이기 때문에 세일링하셔도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기업들이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망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산에 있어서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고 절대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탁코인 대비 기술,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기업 자체의 뭐 자본 구조가 될 수 있고요. 기업 자체 분석에 기준을 해서 기본적인 평가를 들어가셔야 상대적 평가를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수급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래소 안에서 차트 거래 보시고 수급 동향 보시면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면 제일 깔끔한 트레이딩 되실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저희가 지금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수급이랑 상대적 평가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오히려 만약에 해외 선물장에 모든 코인들이 오픈이 됐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코인이 오픈이 됐을 경우에 가장 가치가 없는 코인들을 매도를 촥 쳐버리면은 제일 고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 친구들 영에 수렴해 나갈수록 점점점 저희는 빠르게 수익률을 거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평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가 한번 나왔는데, 다음번 강의 때는 이제 선물장, 그다음에 현물장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웹 대폭락장이 나왔는지 부분을 집중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